예. 명절 잘 보냈습니까? 예, 먼저 정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41, 2, 42, 2, 43, 4, 44, 1, 45, 3, 46, 5. 예, 47, 4, 48, 2, 49, 1, 50번 2번입니다. 51, 2, 52, 4, 53, 3, 54, 1, 55, 5, 56, 4, 57, 3, 58, 4, 59, 5, 60번 3번입니다. 61, 5, 62, 5, 63, 1, 64, 2, 65, 5, 66, 1, 67, 2, 68, 2, 69, 4, 70번 5번입니다. 71, 5, 72, 3, 73, 4, 74, 3, 75, 3, 76, 1, 77, 1, 78, 3, 79, 4, 80번 1번입니다. 예,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세하게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포인트를 집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41번 가담법에 관한 설명. 옳은 지문으로만 짝지어진 것, 다툼 판례. 자, 기억이 내포하는 뜻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물건도 원칙적으로 가등기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외의 물건 중 가등기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물건이 있다. 가전제품은 저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전저질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전세권의 전의 동그라미 전 밑에 X예요. 저당권의 저의 동그라미 그 밑에 X예요. 전저질, 전세권 전혀, 저당권, 그리고 질권, 질, 전저질은 가등기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는 특수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배운 일반 저당권과 차이점만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어요. 그럼 열심히 하셨다는 전제하 무슨 말인지 모르면 민법에서 배운 일반 저당권과 논리가 같다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일반 저당권, 민법 360조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똑같아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1년분에 한한다. 저당권 실행비용, 이란 논리는 담보가등기나 양도담보도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같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지문이고 디귿 공사대금 체크하시고 끝입니다. 대부분 판례에 따른다면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만 이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채권이 대여금 채권, 차용금 채권, 대여금, 차용금은 같은 말이에요. 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지
공사 대금이나 물품 대금이나 외상 대금, 매매 대금과 같은 것은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리얼 전반부의 예약 당시 체크하시고 첫째 줄 마지막 미치지 않는 경우 체크하시고, 정리 대물 변제 예약 등을 할 당시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시가가 피담보 채권을 초과할 경우 그때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지, 미치지 않는다면, 미달한다면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법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얼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리고 미음 둘째 줄 마지막 선의에 체크하시고, 담보가등기든 양도담보든 담보가등기권자나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자에 불과하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담보권자에 불과하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므로 무권리자입니다. 그 양도담보권자와 거래한 제3자가 선이라면,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가담법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가담법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 하라 이 말입니다. 다툼이 있다면 판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자, 기억은 주임법상의 우선 변제권이든 최우선 변제권이든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 임차권은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해야 되는 배당 요구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지 않는다면 배당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기억. 그래서 옳은 지문이요. 그 다음 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에 체크요.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대항력이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다음날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우선 변제의 순위는 체크 같은 날이요. 격려된 저당권 등기와 동순위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대항력이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다음날 발생해요.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우선 변제의 순위는 당일 같은 날이란 말이 당일에 저당권 등기했다는 말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같은 날, 즉 확정일자를 갖추고 같은 날 저당권 등기가 됐다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선순위지 동순위가 아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둘째 줄 전반에 동시에 체크, 배당의 체크요. 예, 우선 변제권이든 최우선 변제권이든 원칙 대지가액을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주택과 대지가 동시에 매각되고 동시배당될 때에는 공동저당의 동시배당, 안분배당한다는 규정이 368조 제1항입니다.
동시배당, 공동저당의 동시배당, 안분배당하는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므로 안분배당해야 된다는 말이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는 말이 안분배당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대지가액을 포함하여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는 것인데 대지가액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었다라는 말이 오면 대지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대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대지만 경매돼도 대지가액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소유자가 달라진 상태에서 대지만 경매됐다면 대지가액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지를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면 차후 대지만 양도되고 소유자가 달라진 상태에서 대지만 경매가 돼도 대지가액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대지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는지를 물어보는 지문이 등장한다면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대지 포함이라고 단순화시키면 돼요. 대지가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하나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었다라는 말이 오는 것은 대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얼,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체크요. 소유였던 대지가 대지의 체크요.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의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된 경우 임차인은 체크 대지요. 대지의 경매대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 그래서 리얼은 틀렸습니다. 43번 주임법 A, 상임법 B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1번 적용 범위는 A.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상임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인데 모든 상가 건물의 임대차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즉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 2번 대항력은 주임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상임법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에 동그라미요.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주의할 부분이 상임법은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마친 다음 날이지 사업자 등록이 된 다음 날도 아니고 등록증을 교부한 다음 날도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이다 라는 말을 주의하시고, 3번 주임법은 최단기 2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년으로 본다. 상임법은 최단기 1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는 최단기의 규정이 다르다. 네 번째, 주임법은 보증금의 제한 없이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상임법은 B는 체크 원칙적이에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 보증금을 체크 초과하지 않는까지요. 임대차에 적용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때 상임법은 현재 서울특별시는 가로 6억 1천만 원까지요. 이하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올해 법률이 개정됐고 6억 1천만 원 이하에서 현행법은 서울특별 시 9억 원 이하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 5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정액 청구는 제한이 있다. 감액은 제한이 없지만 정액만 제한이 있어요. 주임법은 20분의 1, 상임법은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숫자는 다르지만 100분의 5를 약분하면 20분의 1, 둘 다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둘 다 20분의 1, 둘 다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표현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 예,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이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적용 대상이 된다는 말은 금지 대상을 찾아라. 즉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럼 1번을 보기 전에 주의할 부분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하면 원칙 이 법을 적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자를 연상하면 남편 재산을 아내 명의로, 아내 재산을 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10중 8구 탈법의 목적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할 일 없이 취미생활로 등기 옮기고 있느냐고. 죄송한 표현으로 미친 것도 아니고. 10중 8구는 탈법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만약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특례가 적용된다면 탈법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이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지 않아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란 말이 와야 특례가 적용되지. 그래서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탈법의 목적이 없다 또는 위법의 목적이 없다라고 줄여 표현하기도 해요. 그 말이 와야만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 탈법의 목적이 없이라는 말이 오지 않는 것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이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배우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탈법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명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2, 3, 4, 5를 크게 묶으시고 구조는 명의신탁이지만 애초부터 이 명의신탁은 탈법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 4개가 있어요. 그 4개는 아예 이 실명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한 겁니다. 거기에 1번이 상호 명의신탁과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은 그냥 적시하여 상호 명의신탁이라 오기도 하고 상호 명의신탁을 풀어서 서술하기도 하는데 상호 명의신탁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 이런 말이 옵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체커 구분 소유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2인 이상이 체커 공유요.
등기하는 경우 구분 소유적 공유란 말이 등장하죠. 이런 게 상호 명의 신탁을 말해요. 그 다음에 3번은 첫째 줄 전반의 담보의 체크, 둘째 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체크, 4번은 첫째 줄 전반의 담보의 체크, 둘째 줄에 가등기 체크요. 3번이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는 말이 양도담보를 말합니다. 4번은 담보가등기요. 그리고 5번은 신탁법에 의한 체크 신탁재산이요.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 네 가지는 애초부터 탈법의 목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그 다음 45번입니다. 자, 45번은 명의신탁인데 이와 같이 사례형 문제가 등장한다면 계약 명의신탁인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해야만 사례를 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계약 명의신탁과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구별하는 기준은 매매계약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 구별해요.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누군가 그 말입니다. 신탁자가 매매하면 매수인이라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수탁자가 매수인 매매계약하면 계약 명의신탁,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예요.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효력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지 수탁자인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런데 계약 명의신탁이라면 매도인이 선이라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등기가 유효,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수인인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인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누가 매매했는지를 보자고. 그리고 항상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거래하고 누구 명의로 등기되었다라는 말이 오면 그 자가 수탁자예요. 약정에 따라 등기된 자가 수탁자입니다. 그럼 병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를 목적으로 친지얼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거기까지요. 갑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했으니까 갑 또는 을이 신탁자 또는 수탁자예요. 누구 명의로 등기됐는지를 보자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체크 을언까지요. 갑의 부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체크 모르는 병과까지요. 다시 체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그럼 셋째 줄 마지막 을언 여백의 수라고 적으시고 첫째 줄 마지막 갑 위에는 신이라 적으시고 을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을이 수탁자, 갑이 신탁자. 그럼 누가 매매했는지를 보니까 을이 매매계약했다. 수탁자가 매매계약했으니까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문제 마지막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계약 명의신탁이요. 옳은 걸 찾아라. 1, 2 묶으시고 1번 마지막에 약정 체크하시고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양자간 명의신탁이든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모든 명의신탁 약정은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지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이 약정이 유효가 되는 건 없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바로 위에 44번의 2, 3, 4, 5라든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특례가 적용되면 약정이 유효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없는 것은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럼 해지는 유효한 것이 있어야 해지하지. 약정이 무효라면 해지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의 약정에 체크하고 그 밑에 무효라 적어보시고 의 해지의 체크를 이유로 하여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죠. 예, 그래서 틀렸어요. 해지할 수 없다로 가야만 한다. 3, 4를 묶으시고 계약 명의신탁의 매도인 병이 선이라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병과 그러므로 수탁자 을은 소유권 취득하죠. 예, 3번이 답이에요. 4번 매도인 병은 수탁자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수탁자 을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해요. 말소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 만약 을이 수탁자 을이 제3자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주었을 경우 체크 정의까지요. 제3자 정의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면의 체크요. 제3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수탁자 을과 거래한 제3자 정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선악 불문하고 제3자인 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실명법이요. 가담법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지만 실명법은 제3자는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선악 불문하고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제3자 정이 알았다면 악이라 해도 법률상 보호가 되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다. 46번이요.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토지 한 필지를 5천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살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법률적 평가 가장 타당한 것은 갑이 을에게 내 토지를 5천만 원에 사라라고 의사표시할 때 성납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살 마음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했으니까 이는 성납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이지 청약의 유인 아닙니다. 상대방 을이 언제라도 청약에 일치하는 성납 좋습니다. 5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하면 곧바로 계약 성립합니다. 이는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성납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이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청약의 유인이란 말이 틀렸어요. 그럼 성납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가 성납기간이에요. 그러므로 2번이요. 상대방 을이 체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까지요. 후에 동그라미야. 결국 성납기간이 경과한 후라는 말입니다. 5천만 원에 사겠다고 적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될 것인가? 성납 적격을 상실했습니다.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 을의 성납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인 갑에게 도달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 성납기간이 경과한 후 성납해봐야 이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납 적격을 상실했으므로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요. 청약자인 갑은
상대방 을이 승낙하기 전이라면 가로 언제든지요. 그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언제든지가 틀렸습니다. 청약의 구속력,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자, 다음 네 번째요. 청약자 갑의 통지가 상대방 을에게 체커 도달하기 전까지요. 청약자 갑이 사망하였다면 이 말이 111조 제2항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도달하기 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통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금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을 전제한 문제입니다. 상대방 을이 체커 상당한 기간 내까지요 5천만 원에 사겠다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다면 격지자간이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나 단 조건을 달기를 승낙기간 내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묶어볼게요. 그 통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그라미요. 에 도달하였다까지요. 승낙기간 내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격지자 간의 계약인데 상당한 기간 내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달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야만 한다. 그 다음 47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틀린 것은 기억이요. 현행민법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니은 뒤끝 묶으시고 니은 급부하여야 할 자까지 체크요. 그 대표적인 자가 매도인입니다. 부동산을 급부해야 될 자는 매도인은 악의 또는 과실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로 무과실 책임 가로 하시고 무과실 밑에 X요. 여백의 악의 또는 과실이요. 악의 또는 과실이란 말은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지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그 다음 디귿의 상대방 체크요. 선의 무과실 체크요. 상대방의 대표적인 자가 매수인,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만 한다. 자, 디귿 급부하여야 할 자, 대표적인 자는 매도인, 이행의 가로하고 X요.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입니다.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데도 무효임을 모른 자,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는 자는 계약이 무효인데도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행이익을 배상한다는 말이 틀렸고, 미음 둘째 줄의 판례의 체크, 셋째 줄의 불법 행위의 체크요. 정리, 계약을 교섭하는 단계에서 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로 다룬다. 48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건물 1억 원에 을에게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을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체코 병의 방화까지요. 그 건물이 전소하기에 이르렀다. 계약은 체결했는데 제3자 병의 방화로 전소되었다. 첫째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후발적 불능이요. 병의 방화,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귀책 사유가 없다. 매매라면 매도인 갑이 채무자, 매수인 을이 채권자. 후발적 불능 중 쌍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위험 부담의 문제. 위험 부담의 문제 중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원칙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억지로 만든 지문이고 정답만 확인하면 2번 채무자, 매도인 갑은 그 건물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하고 부동산이 홀라당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채무자인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 의무는 면해요. 위험은 대금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채무자인 매도인 갑이 대금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권자 매수인 을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예, 그게 답이고 나머지는 수필이에요. 49번 동생항변권 털린 것. 예, 1번 변제 채권, 채권 정서의 반환의 채권은 동생관계일 것인가? 예, 채권 정서를 자꾸 생명보험 정서로 이야기하니까 와닿지 않은 모양인데 채권 정서의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세요. 생명보험 정서 외에도 차용 정서 등을 말해요. 돈을 빌릴 때 차용증 써주잖아요. 그럼 변제기 도래하면 채무자가 차용증서 안 돌려준다고 채무 변제 못하겠다고 동생항변권 행사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이중직업의 위험이 있는데 판례가 대신에 변제와 영수증 교부를 동생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될 시기가 도래하면 우리가 채무자라면 영수증 달라고 주장하면 되지 차용증서 달라고 주장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생관계란 게 판례지만 변제와 차용증서에 반한 등 채권증서에 반하는 동생관계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변제기 도래하면 채무자는 차용증을 돌려받기 위해서 혈안이 될 필요는 없어. 영수증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면 돼. 됐죠? 예, 그 다음 2번이요. 2번은 원칙은 판례가 인정하는 동생관계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동생관계를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만 보증금 반환은 언제나 전액을 반환할 의무는 아니다. 임대차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생관계란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명도 의무와의 동그라미요. 임대인의 연체 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생관계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언제나 전액을 반환하는 의무가 동생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세 번째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위에 서녀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등기 의무는 동생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기 위한 요건,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부터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등기 의무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생관계가 될 수가 없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언제나 선이행 의무다. 그 다음 네 번째요. 당사자 일방이 소판례입니다. 소판례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수령지체에 빠진 자의 동생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소를 계속 끌고 가야만 하지, 즉 이행의 제공이 계속돼야만 하지, 계속 소를 끌고 가지 않는다면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수령지체에 빠진 자의 동생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동생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이요. 예, 가담법의 동생관계 청산기간 2월이 경과하면 채권자 의무 하나, 청산금 지급 의무와의 동그라미요. 채무자의 의무 둘, 본등기에 협력할 의무 및 목적물 인도 의무가 동생관계가 된다는 것이 가담법입니다. 그 다음 50번이요. 갑과 을은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매수인 을이 제3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런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예, 옳지 않은 것 다툼 판례. 1번 제3자 병이 낙약자 을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동그라미요. 제3자 수익자 병은 낙약자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합니다.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제3자 병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수익의 의사표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그럼 제3자 병이 낙약자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니까 제3자 병은 권리를 취득, 대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했죠. 예. 그 후 낙약자 을이 대금 채무 이행을 지체한다면 체커 제3자 병원까지요. 낙약자 을에 대하여 이행 지체로 인한 체커 손해배상 청구권까지요. 을까지나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 해제의 체커요. 이와 같이 낙약자 을이 채무불이행, 이행 지체한 경우 계약 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 갑이 행사하지만 요약자 갑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됐다면 제3자 병은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낙약자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계약 해제권은 행사 못하죠. 해제권은 요약자 갑이 행사하는 사례예요. 그래서 옳은 지문. 그 다음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이 체커 합의에 의하여 제3자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체커 미리 유보까지요 하였다면
제3자 병이 수익에 의사표시한 후 제3자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여백의 예외라 적으시고 정리. 제3자인 병이 낙약자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 원칙적으로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이 합의로 임의로 저것들 마음대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미리 유보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권리를 변경 소멸시켜도 좋습니다라는 동의를 한 경우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요약자와 낙약자가 미리 유보했다면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예외입니다. 미리 유보요. 미리 유보가 없어도 제3자가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그 다음 세 번째요. 둘째 줄 전반에 최고의 체크하시고 셋째 줄 마지막에 수익 체크, 거절 체크. 정리. 제3자인 병이 낙약자 을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낙약자 을이 10년 동안 멍청하게 기다릴 수는 없어 법률이 낙약자 을이 수익자 병에 대하여 최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익의 향수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간 내 낙약자 을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법률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수익의 의사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지문이 변화가 되면 수익 거절인지 수익인지를 물어봅니다. 수익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요. 다수설에 의하면 제3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체크 요약자인 갑은까지요. 아무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하여 권리를 취득, 대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행기에 낙약자 을이 제3자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요약자 갑도 낙약자 을에게 제3자 병에게 대금 지급하라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이요. 낙약자 을의 요약자 제3자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와 요약자 갑의 낙약자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체크 원칙적이요. 체크 동생관계. 이 말이 애초부터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해도 요약자 매도인 갑과 낙약자 매수인 을의 매매 계약은 동생관계잖아. 다만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졌지만 채무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약자 갑의 낙약자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낙약자 을의 제3자 수익자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동생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이행기의 요약자 갑이 낙약자 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낙약자 을은 제3자 병에 대하여 동생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다음 51하고 실게요.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건물을 매도하고 잔금 지급 전 먼저 건물을 명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으나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 갑은 건물도 명도하고 등기까지 다 해주었기 때문에 갑을 간의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 갑은 자기 의무는 다 이행한 상태예요. 차후 잔금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수인 을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만 지급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매수인 을이 약속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수인 을의 채무 불이행, 그중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예, 하였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효과에 관한 설명, 털린 것 다툼 판례. 1번이요.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유인성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되기 위해서 말소 등기는 필요 없다가 판례죠. 그게 1번이요. 그 다음에 2, 3을 묶으시고 계약을 해지하여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경우 선악 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반환하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해제권을 행사한 매도인 갑도 전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받은 것이 금전일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지 받은 다음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지 않는 이유가 받은 것이 금전일 때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것은 원상 회복의 내용이지 지연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지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다음 날, 받은 이 길 아니에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요. 그러므로 매도인 갑이 보유하는 언더라인 계약금과 그 이자 상당액까지요. 은 부당한 이득이므로 매도인 갑은 계약금에 받은 이 길부터 이 길의 가로 X요. 언더라인 이자를 가산까지요. 하여 이를 을에게 반환한다.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지 받은 다음 날 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매수인 을도 전부를 반환해야 돼. 그 원물 건물이 멸실이 되지 않았다면 원물을 반환하는 게 원칙이고 전부를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매수인 을이 선의 점유자라 해도 과실 취득 못합니다. 과실까지 다 돌려줘야 돼. 그러므로 3번 매수인 을은 원물, 건물을 명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건물을 체커 사용이요. 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이익의 체커, 도의 동그라미.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하기 때문에 사용이익도 반환하라는 말이 과실도 반환한다는 표현입니다. 예. 그 다음 4번째요.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내용은 체커 원칙적이요. 체커 이행이익이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행불능의 문제. 이 논리는 이행지체도 기본적인 내용은 최고를 한다는 것 외에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를 알 수 있다면 해제는 해제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말은 해제하기 전에는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유효한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이행되었으므로 인하여 얻었을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되겠죠? 예,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둘째 줄에 효과에 체크하시고 지금은 매수인 을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하였다. 그 매도인 갑이 해제권자로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 을도 해제의 효과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제의 효과를 주장한다는 말하고 해제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가령 5번 지문을 이해하라고 예를 든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해제를 하고 나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급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성질이 나서 해제했는데 사실은 그건 없던 걸로 하고 좋은 말 할 때 잔금 지급하라. 이렇게 주장하면 매수인의 해제의 효가 이게 미쳤나 니 해제했잖아. 무효됐잖아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잠깐만 쉬다가 52번부터 설명드립니다.